유럽의 램프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시 켜짐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1914년 여름 유럽 대륙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영국 외무장관 에드워드 그레이 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말은 다소 환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 내년 동안 일어날 일들이 세상을 그렇게 극적으로 바꿀 것이며 그 결과는 모든 주요 인물들이 오래전에 사망한 세기의 끝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레이 자신을 포함하여. 오늘날에도 그 여름의 결과는 여전히 느껴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대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마젤란 TV 후원입니다. 역사를 좋아하고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저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주제에 대한 문제로 장시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로마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은 중요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어디선가 누군가는 새로운 역사적 콘텐츠 카탈로그를 시작하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본 적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젤란 TV가 그 대답입니다. 마젤란 TV는 영화 제작자 팀이 만들고 육성한 최첨단 다큐멘터리 및 다큐 시리즈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역사 영화, 다큐멘터리 시리즈 및 특집 프로그램을 포함한 온라인에서 만든 독특하고 웅장한 작품입니다. 하위 장르는 고대부터 현대 전쟁 예술까지 다양하고 세계의 전쟁 팬이라면 이것이 딱 맞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범죄나 과학과 같은 다른 주제를 다루는 무수히 많은 콘텐츠도 있습니다. 매주 15에서 20시간의 새로운 콘텐츠가 사이트에 업로드되며 광고는 전혀 없고 텔레비전이나 전화기와 같은 어떤 전자기기에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젤란 TV 앱은 roku, 아마존, 파이어 TV, 애플 TV, 구글 플레이와 같은 서비스와도 호환됩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마음을 정말로 사로잡은 한 편은 코도카 정신은 살아있다라는 제목의 94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이는 태평양 전쟁 동안 호주의 독립을 확보한 디거스의 열정과 용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일어나 박수를 칠 것입니다. 이는 세계의 전쟁을 통해 전쟁과 희생자들을 지지하고 전쟁에 영향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방법입니다. 설명에 있는 링크를 사용하여 오늘 마젤란 TV에 가입하고 첫 달을 완전히 무료로 받으세요. 새 역사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대재앙을 일으킨 원인은 무엇일까요? 20세기 초 역사적 대재앙의 원인은 유럽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빅토리아 시대의 군주제, 계급 문화, 그리고 제국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회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더 큰 민주주의와 같은 새로운 생각들이 기술의 적용, 특히 커져가는 기차 네트워크와 같은 통신 분야에서 빠르고 안전한 대륙 여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더 높은 문해율과 결합하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로-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드 대공은 오래된 방식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왕실의 순응의 시대에 페르디난드는 약간의 반항자였습니다. 그는 사랑을 위해 결혼하기 위해 오스트로-헝가리 왕위를 포기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보다는 종종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정책을 통해 자신의 가족의 제국의 안전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두 제국 사이의 불만을 종식시키기 위해 차르 니콜라스 2세가 지배하는 러시아 제국과의 외교 노력에 참여했으며 동시에 오스트로-헝가리 제국이 내부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이 제국은 동유럽과 발칸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며 따라서 한 깃발 아래에 있었던 이 제국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였으며 이로 인해 1900년대에는 폭력과 테러의 유행이 발생했습니다. 발칸 지방에서는 민족 간의 긴장과 독립에 대한 국민주의적 이상이 높았는데
이는 세르비아의 영향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세르비아는 발칸의 오스트로-헝가리 지배 영토 내 세르비아 민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러시아는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러시아는 슬라브인 동족인 세르비아인들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프랑스를 전쟁에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스트로-대헝가리는 독일을 동맹으로 가졌습니다. 당시 독일이 1871년에 생겨난 유럽의 젊은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1914년에는 유럽 이웃들을 빠르게 앞질러가는 번영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자기 중심적인 카이저 빌헬름 2세에 의하에 통치되었는데 그는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의 손자로 군사주의와 제국주의와 같은 점점 구식화되는 이상을 고수했습니다. 그와 그에 가까운 정부는 20세기를 독일이 진정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시기로 보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같은 기존의 강대국들에 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헬름 2세는 거대한 군대와 강력한 해군을 구축하여 세계 무대에서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프리카, 중국, 태평양에서 독일의 영토를 강화하면서 거기에서의 어떠한 반대도 잔인하게 진압하였습니다. 1890년대 독일의 군비 프로그램은 유럽의 비싼 군비 경쟁과 불안한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대 제국이었으며 그를 보호하고 경찰력을 행사하기 위해 대규모 왕실 해군에 의존했습니다. 왕실 해군과 영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배의 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상의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영국 함대는 대부분 노후 선박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선박을 현대 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1910년대에는 그 함대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초현대적 드레드노트과 노후 크루저의 혼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일용 마스트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거되었습니다. 육지에서 프랑스군은 독일의 유럽 야망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가장 큰 군대 중 하나로 77만 7천 명 이상의 전문 군인과 3만 8천 명의 식민지 군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카이저의 70만 명에 비해 많았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기관총, 현대적인 포, 새로운 비행기 등으로 무장하며 가장 현대적인 군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카이저가 가장 큰 적으로 보는 것은 독일의 반대편에 있는 황제 러시아였고 그 군대는 보고서에 따르면 570만 명이 속해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인상적인 숫자는 그 효과를 저해할 여러 요인에 의해 완전히 상쇄되었습니다. 전쟁 제조와 생산만이 러시아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독일군 기지는 부족했으며 러시아의 장비는 대부분 구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스크바와 베를린 사이의 어떤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양과 독일의 질 사이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카이저 빌헬름 2세는 자신의 병사들이 서쪽에서 프랑스가 전투에 참여하더라도 숫자의 부족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점점 불안정해지는 러시아에서는 항상 혁명의 위협이 존재했습니다. 그래도 이 군비 경쟁과 오래된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적 대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쟁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억제력 개념에 의존하여 각 측은 상대를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대와 해군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테러와 혁명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그의 나라의 제국 내에서 점점 커져가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 중에 슬라브인을 포함한 세 주요 집단이 왕위를 공평하게 나누는 새로운 군주제를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오스트로-헝가리 통치 엘리트들은 그의 제안에 경악하며 그가 가문 내 혈연 결혼 때문에 정신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대안은 단순히 반대 의견을 무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만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디난드는 점점 분열되는 제국을 구하기 위해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1914년 그는 제국 방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1914년 6월 28일) 페르디난드와 그의 아내가 보스니아 수도에 도착하면서 보스니아 세르비아 인구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매년 6월 28일은 국가기념일로 1389년 코소보 전투에서 터키를 이긴 세르비아의 승리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은손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조직이 최강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페르디난드와 아내 소피아는 오픈탑 차를 타고 있었고 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도중에 그들에게 수류탄이 던져졌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운전사가 무기를 본 후 가속하여 그들 차량 뒤에서의 공격은 실패하고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운명의 일기톡한 변화로 인해 그날 나중에 페르디난드의 소피아와 돌아가는 길에 운전사가 잘못된 길로 회전해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속한 검은 손단의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기회를 잡고 권총을 꺼내 그 커플을 쏘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가는 길에 사망하며 페르디난드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여성을 꽉 잡았습니다. 국민주의자들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했지만 그들이 방금 세상에 무슨 일을 일으켰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세르비아 국민주의자가 살인의 책임이 있어 카이저는 세르비아 처벌을 위해 오스트로-헝가리가 결정한 모든 조치를 완전히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 체크였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자 비렐름은 비밀리에 전쟁을 추진했습니다. 오스트로-헝가리의 세르비아 침략과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을 지지했으며 러시아를 빠르게 패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군대가 이미 오스트로-헝가리에게 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독일과 오스트로-헝가리의 결합된 힘이 러시아와의 동맹을 지키고 개입한다면 프랑스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이것이 그에게 유럽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독일을 단순히 경제적 강대국이 아닌 군사적 강대국으로 확립할 수 있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이저 정부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던 질문은 대륙전쟁 시의 영국 대응입니다. 영국군은 작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병력을 동원하고 왕립 해군은 독일의 해외 제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카이저조차도 자신의 군대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도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영국 제국과 싸우고 발칸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지원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독일에 맞서 프랑스를 돕는 동시에 프랑스의 러시아 동맹에 주의했습니다. 런던과 모스크바는 유럽에서 같은 목표를 추구하며 중립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극동에서 그들은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주로 러시아의 문제인 세르비아의 침략과 같은 전쟁에 끌려들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공식적인 조약에서도 벗어나 있었지만 유럽의 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와의 협정에 참여해 공격당하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협정은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1914년 7월 23일 페르디난드의 암살 후 한 달이 지난 후 오스트로-헝가리는 세르비아에게 모든 나라가 거절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그리고 카이저에게 지시받았을 것으로 의심받았던 불합리한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최후 통첩은 6가지 주요 요점을 포함하였으며 이에는 세르비아를 오스트로-헝가리의 국가 목표에서 분리, 세르비아 군대의 국민주의 그룹 소탕, 세르비아의 오스트로-헝가리 통치 포기 및 오스트로-헝가리 공무원이 주도하는 조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세르비아인들은 러시아의 도움을 청했지만 시간이 그들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암살에 대한 내부 조사와 보스니아의 오스트로-헝가리에 반대하는 다른 그룹의 오스트로-헝가리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후 통첩의 모든 부분에 동의했습니다. 세계에게는 합당하게 보이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독일의 고집에 따르면서 오스트로-헝가리는 이 경고를 세르비아 군대에 사용하였다. 1914년 7월 28일 다음 며칠 동안 상황은 급격하게 제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 통첩 이후 러시아는 동원을 시작했고 독일은 카이저가 8월 1일에 러시아의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이에 대응했습니다. 다음 날 프랑스의 존슈이라는 마을에서 프랑스와 독일 병력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서부 전선의 첫 번째 전투였고 다음 날 쿠일리는 프랑스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프랑스가 영국의 지원을 청하였지만 영국은 유럽 사건보다 아일랜드의 예상 반란에 집중하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카이저 비렐름은 프랑스에 대한 빠른 승리를 원했고 프랑스가 그곳에서 패배하면 독일 병력으로 나라가 넘쳐나고 그의 조건에 항복하도록 강요될 것을 알고 롱그빌의 소위 철의 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싸움이 시작될 때 중립을 선언한 벨기에로 병력을 보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영국이 벨기에 중립을 보장하는 조약을 가진 반면 카이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행동은 영국이 결국 8월 4일에 독일과 오스트로-헝가리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1914년 8월 7일 영국 원정군의 첫 부대가 프랑스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벨기에와 프랑스 북동부의 독일군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전략적 상황이 빠르게 변하면서 양측 모두에게 정찰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이는 무자비한 참호 전쟁과는 다르게 유동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해답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카이저는 현대 터키가 이끄는 오스만 제국과 비밀 합의를 맺어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이 삼중 동맹을 이루었고 1914년 10월 28일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 항구를 공격해 전쟁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11월 4일에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카이저는 병든 오스만 제국을 자신의 군대와 독일 가입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는 초기의 일련의 승리와 영토 획득의 약속으로 그들을 유혹하면서 동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경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럽의 모든 주요 권력이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카이저의 독일과 그의 동맹국들은 중앙국이라 알려졌습니다. 제국을 보유한 많은 국가들 때문에 싸움은 불가피하게 세계 여러 곳으로 확산, 결국 아프리카 일부, 중동, 극동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의 증거는 적대 행동이 시작된 지 겨우 일주일 후 독일의 SS 피팔즈 선박이 멜버른 남쪽에서 호주군에 의해 공격받고 포획되었을 때 세르비아에서 8,5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제공되었습니다. 독일군은 공격 후 몇 일 만에 호주군에게 포획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의 독일 토골란드를 점령했다. 유럽의 대국들은 60년 이상 전체 규모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동안 산업혁명이 번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쟁의 기술이 전투의 차원을 급격히 바꾸었지만 불행히도 군사 전술은 종종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옛날엔 전쟁이 없었다. 초기 전투에서 많은 프랑스 군인들은 저격수의 눈에 띄지 않도록 나중에 사용할 야윈 색상 대신 전통적인 파란 튜닉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은 기관총이었습니다. 기관총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한 발의 총알이 발사될 때 생성되는 에너지가 거의 즉시 다음 총알을 재장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한 번에 4발에게서 500발의 탄환을 쏠 수 있는 무기가 제공됩니다. 옛날에는 기관총으로 분당 100발, 볼트 액션 소총으로는 10, 20발만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집단 기병 공격의 중요성을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전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평원 위에 말에 탄 병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쟁이 겨우 한 달 된 시점에 동서전선의 주요 전투국들은 이미 거의 75만 명의 피해자를 보았고 이는 대부분 평원의 완벽한 폭풍 때문이었습니다. 군사력의 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전쟁 자체는 겨우 30일 된 것뿐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전쟁의 또 다른 도구로서 빠르게 주목받았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단지 11년 전에 발명한 비행기에 대한 초기의 회의적인 태도는 군사적 역할에서 빠르게 열광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군사 지도자들이 적을 찾는 유용한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격 공격. 1914년 9월 2일 서부 전선에서 동맹국이 완전히 후퇴하고 파리가 무너질 것처럼 보였을 때 프랑스의 한 대의 항공기가 독일 선상의 약점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동맹국은 성공적으로 방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파리와 아마도 프랑스의 자체를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구했고 전쟁기 흐름을 극적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항공기가 전쟁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역사상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사실 양측의 비행기들은 정찰과 포병 관측에 너무나 뛰어나서 양측 모두 그들을 막아야 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조종사들은 공중에서 만난 적 항공기를 파괴하는 방법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적 비행기를 잡기 위해 닻을 사용하는 등 이상한 실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비행기에 기관총을 장착하는 것이 뻔한 해답이었지만 많은 기계들이 너무 약해 운반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승무원들은 적 조종사에게 권총과 소총을 쏘아보려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비행기를 맞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때때로 적을 경고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전쟁의 발발은 비행기와 무기 개발의 속도를 급격히 증가시켜 당시 싸우는 정찰기라고 알려진 첫 진정한 전투기를 이끌어냈고, 이것들은 하늘을 잔인한 살육장으로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총은 프로펠러를 통해 발사할 수 없어 대신 프로펠러 주변에 장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부 항공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펠러를 뒷부분에 두었으나 독일은 후에 프로펠러 회전과 총을 동기화하는 아이디어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총알이 프로펠러 날개 사이를 통과하며 발사되고 날개가 지나갈 때 멈추며 다시 발사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쟁 동안 전투기 조종사들은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레드 바론이라는 칭호로 영원히 기억될 맨프레드 폰 리히토펜이었습니다. 리히토펜의 유산은 그의 80회 킬보다 훨씬 큽니다.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전투에서 배운 기술을 부하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었고, 그는 공중전 훈련 매뉴얼 중 가장 초기의 것들을 작성했으며 그 원칙들은 오늘날의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공중 폭격도 전쟁 동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육군 대포의 연장선으로 사용되던 항공기가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더 무거워지고 강력해졌습니다. 리히토펜은 적도시에 대한 첫 진정한 전략 폭격을 수행하였습니다. 비행사들이 전쟁을 하늘로 가져갔을 때 선원들은 전쟁을 받아 아래로 가져갔지만 제1차 세계대전은 잠수함에 널리 사용된 첫 번째 주요 충돌이었습니다. 잠수함 전쟁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으며 첫 잠수함 공격은 미국 독립전쟁 동안 발생했지만 20세기 초에 성숙해졌고 그 영향력은 전쟁에 대해 놀랍도록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잠수함이 제공하는 힘의 맛은 1914년 9월 22일에 목격되었습니다. 독일의 잠수함 U9은 첫 공격 후 주변 사람들이 기능 장애로 도움을 줄 때 세 척의 영국 순양함을 공격해 가라앉혔습니다. 이로 인해 U9는 세 척 모두를 빠르게 연속해서 가라앉혔습니다. 1000명 이상 사망, 한때 무적이었던 영국 왕립 해군이 무력하게 보였고 잠수함의 해상전 역할이 확정됐습니다. 독일의 유보트는 영국의 식량과 전쟁 물자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중요한 화물선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화물선들은 전쟁 유지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이 부족했기에 그들을 항공기로 포착 후 폭격하거나 인근 배에서 해군 포격을 조정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제1차 및 제2번째 세계대전의 잠수함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 그들은 95%의 시간을 표면에서 일반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잠수 시 배터리를 충전했습니다. 이런 약점은 동맹국이 풍선과 항공기를 이용해 해상 노선을 순찰하고 폭탄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이용되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서의 잠수함 근무는 심리적 부담이 크고 종종 적과 마찬가지로 위험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누출로 인한 사고로 많은 잠수함이 이뤄졌습니다. 유독가스. 동부 프랑스에서 독일군과의 일련의 역경에 직면한 후 영국과 프랑스는 대퇴진이라 알려진 마른강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강에 도달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군을 효과적으로 물리쳐 진군을 멈추게 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북쪽으로 서로를 우회하려 했지만 이는 전선을 더욱 확장시키기만 했고 10월 중순에는 양측 모두 북해에 도달하여 먼저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한 후 적의 전선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은 적의 총격으로부터 양측 보호 및 전선 유지를 위해 참호파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10월 말부터 11월까지 계속되는 치열한 전투를 벌여 이는 임누의 첫 번째 전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모두 독일군과 싸웠고 독일군을 다시 한번 물리치는 데 성공했지만 연합군은 거의 13만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냈습니다. 독일군 자체도 13만 4천 명의 피해자를 냈고 서부의 연합군과 여전히 맞서 싸울 수 있었지만 부상률과 동부에서의 전쟁을 동시에 싸우는 요구로 인해 전쟁을 이기기 위한 계획된 대공세는 1915년까지 미뤄져야 했습니다. 이 지연은 양측에게 더 크고 더 길고 더 복잡한 참호를 구축할 시간을 줬고
이는 교착 상태를 깨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의 살해에 대한 복수를 위해 세르비아에 진입하여 전쟁을 시작한 오스트로-헝가리 군은 세르비아 병력에게 물리쳐졌지만 그들이 세르비아인들에게 일련의 잘 알려진 잔혹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르비아인들은 그들의 승리 이후 많은 동정을 얻었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원조와 심지어 병력까지 받았지만 결국 이 나라는 충돌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스트로-헝가리, 독일, 불가리아 연합군에 의해 몇 달 후에 세르비아는 패배하게 되었지만 세르비아군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연합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족이 오스트로-헝가리에 의해 학살당한 7세의 소년 쭅실로 가브릭이 있었는데 그는 세르비아 군 부대에 입양되었습니다. 8세에 그는 하사의 계급을 받았고 군대에서 일하는 것을 포함한 그의 수출 이야기로 군대의 가장 고위의 인물들을 감동시켜 10세의 창병장으로 전쟁을 끝냈습니다. 한편 일본은 영국의 편에서 전쟁에 참여하였고 영일 합동군은 중국의 독일 지배 영토를 점령하였습니다. 독일 해군은 영국의 인도 마드라스와 프랑스의 폴리네시아 파피티를 포격하였지만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 왕립 해군과의 교전에서 패배하였고 그해 말에는 폴클랜드에서 다시 패배하였습니다. 그해 호주군은 독일의 뉴기니를 점령하였고 뉴질랜드 군도 서태평양의 독일 사모아를 점령하였습니다. 독일이 서부에서 멈춘 동안 오스트로-헝가리와 독일군은 레오시아의 대후의 동부에서 대오만훈 성공계를 거두었습니다. 레오시아네은 1914년에 1년이 패배를 겪었고 이내운 자신이 나라에서 가려울 때 한 점점 커지는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로-헝가리와 독일은 그들의 성공을 활용하지 못하였고 서부와 발칸 지역처럼 겨울이 시작되면서 양측은 모두 멈추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스만군이 흑해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뜻밖의 공격조차 동부의 교착 상태를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게 있어 그 해는 독일 전함이 12월 16일에 스카버러와 하트풀을 포격하면서 전쟁의 성격이 영원히 바뀌며 끝났습니다. 해군 우위에 확신하고 있던 이 공격은 영국의 함대가 그녀의 보호를 보장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고 사망한 민간인들은 거의 순군자가 되어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병사들의 모집을 촉진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해에 영국에 대한 첫 공중 공격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날 양측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와 아무도 없는 땅에서 인사하며 비공식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식량을 공유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군들은 이것이 적과의 침묵을 도모하고 공격 전에 망설임을 촉발할 것이라고 믿어 분노했습니다. 휴전이 끝나고 다음 날 총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총격이 재개되었습니다. 전선에서의 생활은 병사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대략 450명의 병사들이 275야드를 파는데 6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는 적에게 참호 확장을 알리지 않기 위해 밤에 진행되었습니다. 참호의 크기와 디자인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영국 참호의 깊이와 너비는 각각 7피트, 6피트로 적의 포탄과 기관총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기간에는 진흙과 홍수로 병사들이 참호발과 같은 부상을 입거나 병의 번식지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습기로 인해 참호의 벽이 약해져 무너질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포탄으로 좁은 참호를 파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며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은 무거운 포탄으로 지역을 포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병사들은 종종 좁고 밀폐된 상황에서 진흙과 물 속에 서 있으면서 포탄이 그들 주변에서 폭발하는 동안 다음 포탄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포탄이 참호 안에 떨어지면 그것은 대학살이었으며 참호는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폭발을 병사들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적군 병사들이 참호를 직선으로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호를 지그재그로 파괴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식사 품질이 떨어져 참호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특히 전쟁 초기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들에게 제공된 까다로운 비스킷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루함이 계속되면 평화주의자 또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군사 지도부에게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일상은 일출 전에 깨어나 무기를 준비하고 2시간 동안 공격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 아침 식사를 하고 참호의 손상을 수리하고 장비를 청소하는 시간을 보낸 후 점심을 먹습니다. 오후에는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몇 시간 동안의 여가 시간을 통해 편지를 읽거나 쓰거나 휴식을 취한 후 병사들은 황혼 때까지 대기하고 잠에 듭니다.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와 공격을 시작하면 대부분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참호를 떠나 적의 사격에 노출되고 보복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참호 사이의 무인지대를 건너가야 했으며 병사들이 달리면 공격이 실패할 것이라는 장군들의 생각 때문에 기관총 사격에 노출되어 많은 생명을 낭비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은 1914년 12월부터 1950년 3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동맹국들은 독일선을 돌파하기 위해 샴페인 지역의 독일 위치를 공격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그 이득은 대체적으로 매우 미미했고 9만 3천 명의 동맹국 병사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4만 6천 명의 독일인이 사망했습니다. 캠페인이 끝날 때 영국은 독일이 점령한 레일 시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네르부 샤펠리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방역이 영국이 진전을 중단시키기 전에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양측 모두 다시 한번 참호를 파고들었습니다. 몇 주 후 영국은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60번 언덕의 독일 선 아래로 터널을 파고 폭발물을 설치함으로써 그 결과 폭발은 독일인들을 놀라게 했고 영국인들이 언덕을 점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몇 일 후에 독일인들이 다시 점령했습니다. 적이 참호 아래로 파고 폭발물을 설치하는 전술은 전쟁기 계속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하여 독일인들은 사회원의 염소 가스 형태의 새롭고 치명적인 무기를 풀어놓았습니다. 22일에 이프르의 두 번째 전투 중에 독일인들이 프랑스 군대에 대해 가스를 방출했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이것이 독일의 전진을 가리기 위한 연막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병사들에게 공격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지만 이것은 병사들을 독에 노출시켰습니다. 염소가스의 효과는 끔찍하고 흡입한 후 몇 초 안에 희생자의 호흡기는 거의 파괴되어 피를 토하며 질식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전선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세계는 이런 공격을 비난했지만 양측 모두 가스가 무기로서의 효과를 빠르게 이해했고 이것은 전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950년 4월 프랑스와 영국 제국군, 주로 호주와 뉴질랜드 병사들로 구성은 터키의 갈라파고스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고 오스만군의 주의를 러시아로 돌리기 위한 주요 상륙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윈스턴 처칠에 의해 구상되었지만 왕립 해군이 상륙 지역을 정찰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강하게 방어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작전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자신이 계획을 취소하는 겨우신의 업무 자랑스러워서 어찌했은 상륙을 명령했습니다. 결과는 전쟁 전체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쓸데없는 전투 중 하나였으며 8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동맹국이 30만 2천 명의 손실을 입고 후퇴해야 했습니다. 갈라파고스의 비극은 호주인과 뉴질랜드인들의 의식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민족주의의 탄생과 영국과 왕관에 대한 독립 요구를 촉발했다고 주장하며 이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915년 5월 7일 독일이 영국의 루시타니아 크루즈선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많은 미국인이 사망하여 미국이 동맹국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1917년에 독일에 대한 전쟁이 선포되었고 1915년 5월 23일에 이탈리아는 중앙국의 전쟁을 선포하며 오스트로-헝가리를 공격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빠른 승리와 영토 확장을 기대했지만 전투는 참호전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전투는 고도가 높은 곳에서 이루어졌고 극한의 추위로 수천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참호가 눈으로 가득 차며 부상하거나 죽은 병사들은 종종 사라집니다. 2015년까지도 이 전선에서 죽은 병사들의 시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1915년에는 차르의 군대가 계속 패배하여 바르샤바가 점령당했습니다. 1916년에는 영국이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기 어려워져 여름 공세가 다가오며 그들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징병제가 도입되었으며 건강한 미혼 청년들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는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거부할 수 있었고 이를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불평하였으며 당시의 애국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신문에 실려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16년 5월 바다 전쟁이 고조되었고 독일 고해 함대는 북해에서 영국 전함을 매복하려 했습니다. 이 계획은 영국의 해상 노선을 독점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아드미럴 서 데이비드 비티가 지휘하는 영국의 전함을 공격하고 유인하려 했지만 영국은 이미 이를 알고 있었고 함대를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1916년 5월 31일 유트란드 전투에서 마주쳤습니다. 이 전투는 전쟁 중 가장 큰 해상 전투로 다양한 크기의 250척의 선박과 10만 명의 병사가 참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선박들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더 나은 무기를 가지고 있던 아데우미럴 라인하르트 슈이어가 지휘하는 독일 함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국 해군이 그들은 숫자 우위로 승리했습니다. 영국은 14척의 선박과 6천 명의 병사를 잃었지만 아직도 큰 규모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11척의 선박과 2,500명의 병사를 잃은 독일은 거의 파괴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 함대는 영국 해군과의 대규모 전투를 다시 시도하지 않았고 전쟁은 대부분 바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의 유보트들이 영국의 선박에 대해 무거운 손실을 계속 입혔습니다. 카이저의 유보트 캠페인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놀랍게도 성공적이었으며 거의 영국을 굶겨서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름이 오면서 1916년 7월 1일에도 대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군은 솜강을 건너 독일군에 대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전투는 강한 폭격과 독일군 아래로 파놓은 터널에서 폭발한 몇 개의 지하, 광산의 이하에선 행되었습니다. 그 통로들은 93피트 너비의 크레이터를 남겼습니다. 단독으로 첫날에만 영국군은 1만 9천 명 이상의 병사를 잃었고 또 다른 4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는 영국군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나쁜 날이었습니다. 솜강을 위한 전투는 11월까지 계속되었고 이는 동맹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양측에게 120만 명 이상의 병사를 잃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통로를 뚫어야 했습니다. 농업용 트랙터를 기반으로 왕립 해군 엔지니어가 개발한 새로운 무기인 탱크는 비밀리에 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육지선박이라 불렸지만 결국 탱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916년 9월 15일 솜 공세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철조망을 넘어 적의 위치를 헤쳐나가는 모습으로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크게 늘어나 미래의 전투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은 초대형 탱크를 만들려 했지만 이를 다루기 어려워져 영국과 프랑스의 탱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17년 가장 피비린 날 나는 전투의 한 해가 끝나감에 따라 전쟁의 시작이자 제국들의 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제국전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 규모가 이렇게 크고 그리고 전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렇게 많은 죽음과 고통이 있었던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사회주의와 국민주의라는 새로운 생각들과 결합하여 대국들은 전쟁이 계속되고 손실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혁명의 가능성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916년 부활절에 영국은 첫 번째 공개적인 반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 공화주의자들은 더블린에서 영국 통치를 전복하려 했지만 영국이 유럽 전쟁에 몰두해 있어 반란을 진압할 수 없을 거라는 예상은 틀렸습니다. 거의 일주일의 싸움 후 반란은 진압되고 45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란은 1919년 아일랜드 공화국 설립에 씨앗을 뿌렸으나 북동부 아일랜드 지역은 저해되어 영국 통치하에 남아 앞으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화주의자와 충성주의자의 테러로 수년간 고통받았고 영국이 유럽 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한 후에도 아일랜드 공화국이 회원국으로 남아있음에 따라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 달 후인 1916년에는 오스만 제국은 시리아에서 예멘까지의 새로운 아랍 왕국을 창설하려는 아랍 반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고 이는 동쪽과 남쪽 전선에서의 싸움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이 붕괴하기 시작하여 1922년에 완전히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차르의 약한 통치력은 러시아에서 레닌이 이끄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혁명 요구를 부추겼고 군대의 패배로 질서가 붕괴되어 장교들이 탈영병과 술에 취한 사람들을 대량 살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경제는 붕괴의 가장자리에 이르렀고 1917년에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여 러시아를 마비시켰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니콜라이 2세 차르는 국가를 임시정부에게 넘겨주었고 이를 2월 혁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몇 달 동안 러시아는 임시정부가 국가를 유지하는 데 너무 약해져서 림보 상태에 빠져 보였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 레닌은 1917년 10월에 볼셰비키 세력을 이끌고 또 다른 혁명을 일으켰고 이는 차례로 러시아 내전이 그 후 몇 달 동안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레닌의 볼셰비키들은 중앙 세력과의 전쟁과 내전을 동시에 못 싸울 것을 알고 카이저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1918년 3월 3일 체결된 조약으로 러시아의 대규모 영토를 독일에 양도, 이는 서쪽 전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동부 전선에서의 적대 행동이 종료되면서 독일과 오스트로-헝가리의 병력이 더욱 서부에 투입되었습니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1917년 봄과 여름에 프랑스 군대 내부에서 일련의 반란이 있을 때 서부 전선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공의 부재에 낙담하고 프랑스 군대 내 러시아 혁명가들에게 격려받아 프랑스 보병들은 그들의 지휘관에게 항의하거나 전선 부대를 교체하기 위해 자신들의 참호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부대의 대면 전투는 피했지만 이 반란은 프랑스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들이 미국군의 도착 전까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아래 미국은 전투 시작 때 중립을 유지, 이로써 이익을 얻었습니다. 미국 산업에온 전쟁 재료를 양식에 공급하였고 대부분이 독일용 물자는 영국이 봉쇄로 인해 프랑스의 군에게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루시타니아호 침몰과 미국인 대량 사망 후 워싱턴의 여론이 바뀌면서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의 편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하려는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성공적이었고 1917년 4월 6일 의회는 독일에 대한 전쟁을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미국의 동원은 느렸습니다. 영국의 배치를 반영하여 미국은 1917년 7월 5일에 미국 원정군을 구성했습니다. 존 퍼싱 장군의 지휘 아래 병력을 프랑스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병력이 전쟁의 첫 발포를 하는 것은 10월 21일이 될 때까지였습니다. 이처럼 느린 시작에도 불구하고 1918년에는 미국 병력이 드디어 큰 규모로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때로는 하루에 신병 10,000명이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1918년 중앙국들은 전쟁의 부담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상 봉쇄와 해군의 식량 공급 문제로 인해 미국 병력은 프랑스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1918년 식량 부족이 시작되었고 이는 오스트로-헝가리의 인플루엔자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한계까지 늘어난 의료 자원을 압도하는 유행병이 발생했습니다. 오스트로-헝가리 군대는 사실상 독일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그는 비참하게 실패했고 1918년 가을까지 혁명의 원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그는 퇴진하고 권력을 일련의 국가위원회에게 이양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각자의 방식으로 행동했지만 이는 그들의 이익이 아니었고 오스트로-헝가리는 붕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918년 말에 카이저가 독일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 3월 독일인들은 그 해봄 공세에서 크게 고통받았는데 이는 서부 전선에 미국군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그중 68만 명 이상이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해 나중에 연합군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했고 이는 알맞게도 전쟁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되었습니다. 백일 공세는 1918년 8월부터 11월까지 벌어진 1년의 치열한 전투였고 놀랍게도 180만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이 중에는 추가로 78만 5천 명의 독일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스트로-헝가리가 사실상 전쟁에서 빠져나가고 1918년 10월에 오스만 제국이 연합군과 평화를 맺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이런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연합군이 프랑스로 후퇴하고 독일군이 철수하면서 독일은 식량 부족, 인플루엔자 대유행, 그리고 대규모 인명 손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이 약화되고 전쟁의 끝이 보이자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공개적으로 어떠한 평화 협상도 이제는 카이저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베를린에서의 반란과 독일 해군의 반란이 일어나자 그는 1918년 11월 9일에 왕위를 퇴위했습니다. 그의 후임 민간 정부는 평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총성이 사라졌습니다. 대전이 끝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결과로 1,7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2천만 명 이상이 중대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수치의 문제점을 무시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년과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전쟁은 결국 러시아 볼셰비키의 권력 장악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1년 동안 지속되는 내전이 발생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병력까지 같은 편에서 전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레닌은 제국 러시아 잔해에서 소비에트 연방을 창설합니다. 러시아 내전에서는 추정 300만 명이 싸움과 기아로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공산주의 초강대국의 탄생은 서방과의 대립을 초래하고 결국 이는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련의 대리전으로 이어지는 냉전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심지어 세계를 핵전쟁의 직전까지 몰아넣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레닌의 계획을 가속화시켰다는 것은 분명하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붕괴는 특히 그 경계 내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초래하게 되었고 대전이 시작된 두 나라, 즉 세르비아와 보스니아는 오스트로-헝가리 제국의 발칸 지배가 끝난 후 강제로 결혼시켜 유고슬라비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유고슬라비아는 그 존재 기간 동안 끊임없는 민족 간의 긴장감에 시달렸고 이는 1990년대에 일련의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내전으로 이어졌으며 거의 산업 규모로 대규모 민족 정화가 실시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자들도 국가를 떠나 영국과 프랑스는 힘든 전후 시기를 겪게 됩니다. 전쟁의 비용, 즉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힘을 크게 약화시켰고 재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영프랑스 간의 경쟁과 의심이 빠르게 다시 돌아왔고 양측은 모두 그들 사이에서 가능한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특히 프랑스에서 두드러졌으며 그들은 영국이 프랑스를 약화시키려는 음모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외교를 약화시켜 국제시장에서 영국 스털링을 우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세계의 다른 곳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동맹인 일본은 서쪽에서 배신을 느꼈습니다. 워싱턴 해군 조약과 같은 것은 서쪽이 세계의 무기 제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조약은 전함 생산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약들은 또 다른 군비 경쟁을 방지하려는 의도였지만 주로 미국과 영국을 우대하여 일본의 의견을 쓰게 만들었고 일본이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라는 요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전쟁의 책임이 카이저에게 완전히 돌아갔지만 그는 네덜란드로 망명한 동안 독일인들이 그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평화 조건을 명시한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은 전쟁을 시작한 책임을 인정해야만 했을 뿐 아니라 국가에 가해진 가장 가혹한 조건 중 일부로 인해 굴욕을 겪고 붕괴되었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그 조약의 조건을 혐오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장하는 정당을 떠나면서 유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독일에는 베르사유 조약이 폐지되고 독일이 다시 한번 위대함을 되찾겠다고 맹세한 또 다른 당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